300년 전 18세기가 도래할 즈음 문물을 겸비했던 중국의 강희 황제는 새로운 왕조의 번영 시대를 열어갔고 먼 곳 서방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 시대 영국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혁신적인 생산 체제를 키워가고 있었다. 지속적인 해외 확장과 식민지 무역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가져왔고 과학의식과 시장의식 등 영국인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다. 각 분야의 협력하에 영국은 세계 제1의 공업국가가 되고 깊이 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전 세계를 뛰어넘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고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세계 발전을 주도한다. 영국에서 어떻게 공업화의 서막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 작은 섬나라에게 있어 산업화의 초고속 전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국의 서북부, 이곳은 그린옥이라고 불리는 작은 해변 도시. 1736년 산업혁명의 대부이자 만능 증기기관의 발명자인 제임스 와트가 출생한 곳이다. 오늘날 이 도시는 아름답고 고요하다. 항구에는 수많은 유람선이 정박하고 있고 거리에는 차들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마을이다. 그러나 불과 300년 전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유럽 담배 생산의 중심지인 글래스고가 인접해 있어 출항지로서 그레녹은 매우 중요했다. 항구에는 중대형 선박들이 이리저리 오가고 도시에는 물건을 실은 마차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며 술집의 상인들은 아편을 피워대며 열변을 토해댄다. 와트의 조부와 부친은 상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로 그린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담배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은 이런 와트 가족과 같은 가정이 많았다. 그들은 신교육 사상의 영향 속에서 부의 창조와 이윤 추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현실의 성취가 곧 하느님과의 소통이며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민족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돈 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와트의 부친 시대에는 그린옥과 미국 버지니아 간 무역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 전체 무역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1686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반에 가까운 영국 선박들은 모두 미주나 인도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모든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equences of the political stability ushered in by the Glorious Revolution was the confidence in a government which ordinary citizens felt that they could trust. And because they felt well disposed towards government, they were prepared to be taxed in its support. They were much more willing to bear the taxation necessary to fight the battles in which they were engaged, particularly with the French and the Spaniards in the early 18th century. 1763년 7년간의 영국 프랑스 전쟁을 통해 영국은 앞서가던 프랑스와 스페인을 잠시 앞지를 수 있었다.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영국은 그 주변 국가의 중요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여러 국가 중 하나가 아니었고 더 이상 독일,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영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영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스스로를 세계적인 대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In terms of status, it made a major impact upon Britain.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war overseas, a war at sea, had clearly had a decisive impact on European diplomacy. It could no longer be ignored by Spain or France that if they went to war with Britain, they would lose their imperial possessions. 식민지의 확장과 해외 시장의 확장으로 각종 상품들의 수요가 늘어갔고 수공업 공장으로 지탱하던 생산 능력은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거의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한 영국 방적업자는 런던의 한 대리상 쪽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신이 평직포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든 간에 내가 모조리 사겠습니다. 빨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화 과정에서 전도 유망한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블랙홀같이 솟아오른 수요는 우선 방직업에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분야의 생산품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 빠른 속도로 생산하기 위해 공인들의 총명한 지혜가 동원되기 시작했고 신발명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영국은 점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에 접근한다. Traditionally, the unit of production had been very small, that textile weaving had been done in household units, just a family working, the wife and children, insofar as they were capable of doing so, possibly even the husband. Bu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inventions, such as the spinning jenny and flying shuttle, it meant that the scale of production could be vastly increased, and more people could work together in a single unit. And so you have a factory system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actory system as it's existed ever since. 대량 생산 기계를 사용하면서 수공업 공장의 효율이 극대화됐고 결국 현대 공장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공장들도 공통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강의 하류 주변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18세기 초까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원이 풍차와 수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연의 의지에 얻는 동력원은 심각하게 생산을 제약한다. 때문에 가장 먼저 공업화의 요구에 적합한 동력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경쟁에서 선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끌고 나갈 기계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산업시대의 입구에 가장 먼저 도착한 영국인들은 어떤 준비를 했던 것일까? 모든 영국, 심지어 모든 유럽에서 무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만능 증기기관을 만들어낸 제임스 와트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1773년 3월 와트는 합작 파트너가 파산하자 고정 수입을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했다. 37살의 와트는 한이 맺혀 이렇게 말한다. 난 처자식이 딸린 데다 거울을 보면 날이 갈수록 늙어만 가는데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군요. 1773年的秋天，瓦特又遭遇了一次家庭的变故。和他共同生活了9年的妻子去世了，而且给他留下了6个儿女。与他共同合作的工厂又破产了。这个时候，他的生活落到了最低谷。有一位朋友推荐他到俄国去工作，他说：“我眼下有这么多事情要做，而我又这么贫困，我感觉到非常苦闷。” 그러나 다행히도 와트에게 크나큰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던 조국 영국은 자국에 끝없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이 대발명가를 놓치지 않았다. 영국은 이미 총명한 지혜를 실용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각종 기계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계들은 거대하고 세밀한 망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와 기술들을 영국으로 들여오게 했다. 그 중에서 특허 보호는 가장 중요한 시책이었다. The earliest patents date from the 16th century, but patenting isn't a common practice through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t becomes a common practice and very much an important element in industrial activity from the mid-18th century onwards.
And the purpose was very simple. It was to protect the invention of an inventor, a novelty of an inventor, and it gave that inventor a number of years, roughly 15 years or so, in which the invention was protected. It couldn't be copied by anyone else. 말년의 와트는 생활이 매우 부유했다. 그 부는 전기기관 제조 공장의 수입이 아닌 폭넓게 보급된 고효율 전기기관의 발명 특허였다. 기술 창조에 대한 전략으로 탄생한 기계들은 영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했던 이 나라는 이미 지식경제 시대로 돌입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학기술 창조 전략을 국가 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영국은 현재 전 세계 신제품 생산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50년 전 영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장려 정책을 펴자 사람들은 신기술 및 신발명에 대한 열광적인 숭배를 시작한다. 당시 영국의 한 간행물은 이렇게 서술했다. 공업기술에서 그 공은 전쟁과 외교보다도 크다. 교회나 대학, 추상과 철학, 문학이 쌓은 것보다 크며 사회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우리의 법이 쌓은 공보다도 크다. 공업기술에 대한 전 민족적인 숭배 속에서도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인 것은 영국의 신흥 계층들이었다. 기술과 발명은 그들과 가장 밀접한 이익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을 당시 공장주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에는 기업가라고 부른다. 1773년 그들 중에 일원이 러시아로 떠나려 하던 와트를 만류했는데 그가 바로 매튜 볼튼이었다. 博尔顿的梭河工厂在伯明翰，伯明翰呢是当时英国的小五金生产的中心。博尔顿的工厂有1000多个员工，它主要是生产小五金器械，甚至包括望远镜之类的产品。但是博尔顿呢，他非常有眼光，他看到英国工业正在兴起，许多新的工厂需要新的动力，于是呢，他就决定转产蒸汽机和加工机器。 후에 볼튼과 와트가 손잡고 최초의 전기기관을 제조했을 때 영국 국왕이 그들의 공장을 참관한다. 국왕은 볼튼에게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물었고 볼튼은 지금 군주들이 꿈속에 그리던 제품을 제조하느라 바쁩니다라고 답하자 국왕이 그게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볼튼은 힘입니다, 폐하라고 답한다. 이런 선견지명이 있던 볼튼은 생활고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와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난 발전기를 창조해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으며 우린 전 세계 각종 규격의 발전기를 보급할 것입니다. 또 당신이 필요한 투자자가 되어 당신의 부담을 줄이고 당신 제품을 전 세계에 소개할 것입니다. Matthew Boulton and James Watt wer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and it is one of the great stories of industrial history that they should happen to come together. James Watt was careful, he was slow, he was very anxious, he was often depressed, and he would put his work aside or feel like giving up completely. Matthew Boulton was enormously ebullient and jolly and got on with people very, very well and was always optimistic, where Watt would say, it isn't going to work. Boulton would say, of course it is, just do it a bit more. 와트의 근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 볼튼, 그리고 와트의 뛰어난 손기술, 하늘이 맺어준 볼튼과 와트를 통해서 만능 전기기관은 탄생하게 된다. 와트 이전의 기술자들이 이미 전기기관을 발명했지만 그 전기기관은 무겁고 투박한 데다 석탄용이어서 석탄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할 뿐이었다. 在近代科学诞生的几千年当中，人类的活动基本上遵循这样一个模式：生产、技术、科学，也就是说，凭经验进行生产，在漫长的生产过程当中提炼出技术，然后在改进技术的过程当中产生科学，这是一个凭经验办事的过程。
所以走了不少的弯路和错路。 와트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걸어온 힘겨운 길을 다시 걷지 않았다. 그는 구식 전기기관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역학, 수학, 화학 등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실험을 했고 실린더의 열 효율을 정확히 계산해냈다. 와트는 어떻게 이전까지의 공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사용해서 발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생산, 기술, 과학 3자 관계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 와트가 전기기관을 연구하기 전 1세기 동안은 바로 유럽 역사상 과학이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 17세기 중엽부터 근대 과학은 수많은 거장들의 연구 속에서 발전됐다. 이 과학의 거장들 중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근대 과학의 각도에서 볼 때 뉴턴이 산업혁명의 문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뉴턴의 고향이다. 뉴턴이 이 사과나무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다. 오늘날 이 나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사과는 성인의 주먹만한 정도의 크기. 하지만 사과의 크기가 17세기 버밍엄 대학의 세계적인 천재가 가져온 과학적 혁명을 막을 수는 없었다. 1687년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한다. 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 속에서 뉴턴은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만유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3대 법칙을 증명하는데 이 4대 법칙은 인류의 지혜 사상 가장 위대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법칙들을 응용해 뉴턴은 별, 지구, 자연계의 모든 힘을 그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 The essence of the Newtonian system is that the heavens and the earth work according to uniform principles which can be quantified and about which calculations can be made. This means that you can take any part of the solar system and do calculations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according to which you can exactly define where that planet or whatever will be and how it will move. 우린 지금 극장 같은 세계회에 놓여 있으며 모든 사건의 기원과 연유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져 있고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우리는 끝도 없이 상처를 주는 불행한 사건들의 발생을 방지할 능력도 없기에 영원한 의구심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저명한 철학가인 데이비드 휴메의 말이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능적인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묘사한 것이다. 300년 전 인류의 사상은 미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은 왜 아래로 흐를까? 태양은 왜 뜨고 지는 것일까? 오늘날 보면은 지극히 간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면서부터 인류는 달라졌다. 뉴턴은 자신의 저명한 저서를 통해서 과학시대의 임박을 선언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연계는 규칙에 따라 존재하며 규칙은 인식할 수 있다. 뉴턴의 발견은 인류에 전혀 없던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늘의 발밑을 기어다니던 인류가 드디어 과감하게 머리를 들어 이성적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But if you really do force me to choose one person, I suppose it has to be Isaac Newton. And Newton, who gave us the idea, or at least confirmed the idea beyond all reasonable doubt, that we live in a law-abiding, law-like universe. And that paved the way for research through the 18th, 19th centuries on into our own time, for research in many fields. 以牛顿为代表的近代科学诞生以后，人类社会飞速发展，就像马克思所说的那样，在资产阶级统治的不到100年间，所创造的生产力超过了以往历史的总和。
(1687년) 발표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뉴턴에게 크나큰 영예를 안겨준다. 오래지 않아 뉴턴은 영국의 최고 학술 단체인 영국 왕립학회 회장으로 선임된다. 유럽의 지식계층은 하늘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뉴턴은 하늘이 세상을 창조한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읽고 난 후 뉴턴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영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뉴턴의 일거수일투족을 탐문했다. 그는 밥을 먹나요? 물을 마십니까? 잠은 자나요?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삽니까? 과학자로서 뉴턴의 머리 위에 비치는 광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and there are many tales about him being difficult. He had an argument with Hooke, who was another great scientist of the day, and an argument about who thought up which idea first. And one story is that he is supposed to have disliked Hooke so much that he had all the portraits of Hooke destroyed. And so we have 4 or 5 portraits of Newton, but no portraits of Hooke. 1727년 뉴턴이 죽자 영국은 융숭한 국장을 치렀고 그를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장한다. 이곳은 왕실 귀족들의 묘지로 뉴턴은 처음으로 이곳에 묻히는 과학자가 된다. 장례식 날 10,000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뉴턴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했다. 운구를 하는 사람들은 공작 2명과 백작 3명 그리고 대법관 1명이었다. 성당에서는 왕실 귀족들과 정부 대신 문학자들이 모여 애도가를 합창하며 이 과학의 거장을 보낸다. 뉴턴의 장례를 지켜본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참배하는 건 군왕의 묘가 아니다. 국가가 국가를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세운 기념이다. 이는 곧 영국 국민들의 재능에 대한 존경이다. 모든 사회가 과학자들에게 중심으로 경의를 표했다. 이는 한 국가의 과학자들에 대한 태도이자 한 국가의 과학에 대한 태도였다. 1765년 뉴턴이 죽은 지 30년이 지난 후 최신의 증기기관이 와트의 손에 의해서 탄생된다. 1765년 이곳에서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구상을 완성하고 1769년에 특허를 취득한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기존의 증기기관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석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인류는 스스로 창조한 동력을 가지게 됐다. 더 이상 대자연에 제약받지 않게 됐다. 후에 사람들은 공업화의 핵심 문제를 해결한 와트의 증기기관을 산업혁명의 지표로 삼았고 와트는 산업혁명의 대부로 불리게 된다. Britain was already ahead, but the coming of the steam engin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pushed it further ahead of everybody else for the next 100 years. Here's this small island. 변혁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을 더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 조직의 형태에서도 일어났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야만 했던 일이 전문화된 제조 공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모든 노동자들은 특정 제조 공정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이다. 18세기 말부터 영국의 각 분야에서는 공장화가 가속화되고 수십 년의 짧은 시간 동안 과거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들이 모두 변화된다. 모든 영국은 마치 끊임없이 계속되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고속운전의 체인과도 같았다. 전기기관이 영국을 기동시킨 후 과연 어떤 힘이 이런 체인을 지속하게 만들어 영국을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
와트와 볼튼이 전기 발전기의 마지막 완성품을 만들 무렵 50살이 된 런던의 한 학자는 자신의 책을 출판 전에 수정을 하고 있었다. 이 책에는 특수한 발전기와 사상적인 발전기가 나타나 인류를 위한 부의 성장에 지속적인 동력 공급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책은 공업화가 더 이상 기계 발명과 상품 제조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혁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의 출판 시기는 1776년, 책의 제목은 국부론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애덤 스미스로 평범한 모습의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성에 대해 심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였다. 亚当·斯密认为这个人类活动、经济活动的主要的动机就是谋求个人的利益，就谋求私利，使自己的需要得到满足。他用了这么一句话，就是说屠夫、酿酒商、面包师给我们提供食品，他不是出于仁慈，而是为了从我们得到回报。 애덤 스미스는 보통 사람들은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얼마나 증대시키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국 이것이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라고 인식했다. 오늘날에 이미 많이 알려진 자유경쟁이라는 개념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설에 초석이 됐다. He's best known of all for the notion of the invisible hand, the idea that spontaneous trades between individuals in the market economy, will tend to create an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be conducive to the relatively high levels of income which a market economy can create. 국부론에서 제시한 경제 생활을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시장의 수요 공급 원칙이다. 이 이론에 근거해 애덤 스미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대외 무역 전략을 제시한다. Smith argues that, look, we can stay protectionist and conquering and solely monopolistic and make a lot of money. But we can make much more money if we go for free trade. And what's more, we can make other people wealthy so they will buy more and more of our goods. 뉴턴이 산업혁명을 위해서 과학의 열쇠를 창조했다면 와트는 이 열쇠를 가지고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고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휘둘러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산업혁명의 본질은 석탄, 철강, 방직공업 속의 변혁도, 전기기관의 발전도 아닌 이전까지 부의 생산 및 분배를 지배하고 있던 중세적 규칙 조례를 대신한 경쟁이라고 생각했다. 기술 혁신보다 더욱 커다란 영향은 경제 사회 운행 규칙의 변화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후에 와트와 볼튼으로 대표되는 신흥 계층에 의해 신성한 이론으로 추앙받았다. 그들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방의 각국 의회에서 대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국가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된다. 斯密的理论呢，是在这个资本主义发展以前发表的，它起了一个促进资本主义发展的作用，使英国成为第一个世界强国。 世界霸权国家，也使全世界的资本主义得到发展。 국부론이 출판된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런던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안개 자욱한 공기는 삽시간에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로 바뀌었다. 이날 밤 일개 3간원에 불과하던 애덤 스미스는 한 공작집의 손님으로 초대받는다. 거실에는 영국 경제의 거의 모든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왕공 귀족들과 상계의 거물들이 있었으며 당시 영국 정부의 수상이었던 피트도 그 안에 있었다. 스미스가 마차에서 내려 거실로 들어가자 자리에 앉아 담소를 즐기던 신사들이 즉시 화제를 돌렸고 모두들 스미스에게 차례대로 안부를 물었다. 스미스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이때 스미스 주변에 서 있던 피트 수상이 심각하게 말한다. 박사가 앉지 않으면 우린 앉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보다 먼저 앉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815년) 영국인들은 세계를 놀라게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 승리는 영국인들이 애덤 스미스가 세운 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이 해에 영국의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다. 사람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교전 결과 얻어낸 승리를 영국 군대의 승리일 뿐 아니라 시장 경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 전쟁의 의의를 쉽게 알 수 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일개 작은 가게 주인이라고 조롱했지만 이 영웅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엄격한 봉쇄 정책을 시행해도 이 작은 가게 주인의 상품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가 백병전을 펼칠 때 입은 군복 역시 영국에서 들어온 면방직 제품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Britain was actually supplying the wars with uniforms, with guns, and with other things, whilst Europe was consuming those. So at the end of the war, Britain had become a major manufacturer, a manufacturer without equal in the world at that point. 세계 최고의 공업적 우세를 이용해서 영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무역 제한 철폐 방법을 이용해 국외 시장을 확대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다른 국가 제품의 영국 수입 제한을 취소하는 대신 다른 국가의 영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과 맞바꾸는 것이었다. 자유무역은 영국의 국책이 돼서 메이드 인 잉글랜드는 이때부터 더 큰 세계 시장에 거침없이 파고 들어간다. It should probably be noted, though, that this liberalisation occurred really after Britain had already started to establish a pretty clear ascendancy in terms of industrial capabilities. We moved to free trade when Britain was able to be the workshop of the world.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국은 무력을 사용해 한 국가씩 차례로 대문을 열도록 만들고 신속한 확장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다. 이 제국 안에서 점차 영국을 핵심으로 하는 상업무역권이 형성됐는데 1865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제번스는 이렇게 묘사했다. 북미와 러시아의 평원은 우리의 옥수수 밭이며 캐나다와 발트해는 우리의 숲이다. 호주는 우리의 양목장이며 페루에선 백은을 보내오고 아프리카와 호주에 황금한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다. 인도인과 중국인들은 우리를 위해 차를 심고 우리 커피와 사탕수수, 향료 농장은 동인도 제도에 퍼져 있다. 우리의 면화는 오래전부터 미국 남부에서 재배됐지만 지금은 지구의 모든 온난 지역까지 확장됐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해외 무역과 식민지 확장은 영국 공업화의 발전을 급격하게 추진시킨다. 19세기 중기에 이르러 영국은 과거와 같은 전원 풍경이 사라졌고 그 대신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이 돼갔다. 농촌에는 어둠침침한 공장들이 건설되고 도시에는 높이 솟은 굴뚝이 서기 시작했으며 공장에서는 요란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광로 앞에는 쇳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1850년 무렵 영국의 도시 인구는
전 인구의 60%를 넘었으며 철 생산량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합계를 넘어섰다. 석탄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3분의 2, 면직물은 전 세계 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화의 진전은 영국인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처음으로 초를 단위로 정확해졌으며 기차와 기관선은 마차와 범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1814년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차가 영국에서 탄생했고 1830년에는 증기기관차가 세계 최초로 철로 위에 투입돼 운영되기 시작한다. 1851년에 영국은 철도 노선 22개에 총 길이 13,000km에 달하는 철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경광철로 6개 노선에 맞먹는다. 프로이센 국왕은 과거 이를 부러워하며 말했다. 국민 생산과 국민의 부에 있어서 영국의 경제적 지위는 고금을 통틀어 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까지 발전했다. 我们可以这么说，就是没有工业革命，就没有我们现在这个世界。工业革命使英国成为世界上最强大的国家，它的强大的工业生产能力，在当时呢，就是英国一个国家能够对抗整个世界。工业革命呢，还使英国走进了现代化的大门啊，使英国呢成为第一个现代化国家。这也就迫使整个世界追随着英国向现代化的方向前进。因此，我们从这个意义上可以说是英国引领了当时世界的潮流，打开了现代世界的大门。 이곳은 563m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이다. 애석하게도 1936년의 대형 화재로 이 건물은 완전히 소실됐다. 오늘날에는 잔존해 있는 조각만이 바람 속에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홀로 막고 있다. 세상사의 과거를 회상하며 속세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이 폐허의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크리스털궁이다. 이 건물은 1850년에 강철 골격과 평판 유리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19세기 중엽의 크리스털궁은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건축물이었다. 1851년 5월 1일 세계 25개 국가에서 온 상계, 정계 대표 인물들이 이곳 원형 건물 안에 모였다. 이는 전례 없던 최대 규모의 집회로 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영국 산업혁명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155년 전에 이 성대한 회의의 정확한 명칭은 만국 산업생산품 대박람회다. 这次伦敦博览会开幕以后，可以说是人潮涌动，展出的展品可以说是不胜枚举。除了艺术品和来自国外的各种动植物以外，主要展出的是英国的工业产品，包括轮船的模型啊、机车的模型啊，还有各式各样的机床啊。这标志着英国已经成为了一个名副其实的世界工厂，也标志着 英国的工业革命取得了成功。 만국박람회 개막식은 런던의 축제일이 됐고 많은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이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흥분된 느낌을 표현한다. 영광, 영광, 무한한 영광입니다. 18세의 재위에 오를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던 이 여왕은 82세에 별세했다. 운명은 그녀에게 영국의 영광을 목격하고 향유하도록 했으며 영국의 영광과 19세기를 함께하도록 했다. 영국 역사상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이 여왕은 9명의 아이를 기르고 일찍 여우인 남편을 그리워하며 유럽에 퍼진 왕실 자손들에게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 외에 어떤 업적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어떤 업적도 없었던 이 여왕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오늘날까지도 영국인들이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는 빅토리아 시대를 열었다. (1851년 5월 1일) 여왕은
이전까지 없던 교만과 자신감을 품고 크리스털 궁으로 간다. 저녁에 돌아온 후 42살의 빅토리아 여왕은 일기 속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역사상 가장 장중하고 아름다우며 성대한 날이었다. 그러나 영제국이 전성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태양은 이미 점차 기울고 있었다. 갈수록 방대해지는 식민지는 영국에게 거대한 발전 자원이 되는 동시에 점차 거대한 부담이 되고 만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민족 해방 운동의 고조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제국의 허리를 조여왔다. As we move on beyond 1850, I think we start to find that the territories which are added to empire are not on the whole hugely valuable, but they do take up resources to be administered, to be defended. And as a result, people who've done calculations tend to suggest that by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what we might call the rate of return, the rate of profit on the British Empire, is rather small. By the 1940s, she had a choice. She could either continue to spend heavily overseas on imperial and great power status, or she could spend her resources on improvement for her people at home. She chose the latter. Inevitably, as a consequence of that, empire had to be dismantled. 19세기 후기부터 독일과 미국이 따라붙으면서 제2차 산업혁명의 조류를 리드하기 시작한다. 더욱 곤란한 문제는 자유경제체제가 가져다준 오류였다. 이 경험은 20세기 영국과 그리고 세계에 침통하고 엄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었다. 영국인들이 도취된 상태에서 깨어나 제국의 상공 위에 떠있는 석양을 본 순간 새로운 태양은 이미 대서양의 또 다른 종단 아메리카 대륙에서 뜨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 대국의 운명은 또 한 번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